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사연 같이 들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8살의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저희 학벌만 중시하던 시어머니와 저를 ATM기로 알던 시동생 그리고 사기꾼 시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엔 저희 집이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망했고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철물점을 여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어요.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을 키우시느라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지만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철물점에 오시는 손님들의 고장난 물건들을 뚝딱뚝딱 고쳐주시곤 했죠.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렴. 하지만 어려운 사람이라고 너무 믿지는 말려무나.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옷 수선, 커튼 만들기, 이불 깁기, 손이 닳도록 일하셨지만 늘 웃으시며 우리 딸 대학 보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서 커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어요. 당장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처음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을 일하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 판매직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법, 상품을 진열하는 법, 계산하는 법, 무엇보다 장사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면서 배웠습니다. 5년 동안 백화점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통장에 넣었습니다. 친구들이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놀러 갈 때 저는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돈을 모았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26살 때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꽃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 꽃 코너가 제일 밝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꽃을 사러 오실 때는 표정 정말 좋았거든요. 강남의 한 골목에 작은 가게를 임대했어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냉장고며 진열대며 필요한 걸 사고 꽃을 떼어왔죠.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도 매출이 5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락동 꽃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꽃을 골랐어요. 다른 꽃집보다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포장하려고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도 돌리고 근처 사무실에 영업도 다녔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는 가게를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겼고 5년 후엔 직원을 2명 고용할 정도로 가게가 커졌어요. 혼자 시작한 가게가 이렇게 자리를 잡다니 스스로도 대견했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고 동생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댔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하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우시면서 고생했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35살 되던 해 아버지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빚이 5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즉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은 이미 난리가 났어요.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다그쳤고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철물점은 문을 닫았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전세로 작은 빌라로 이사하셨고 저는 제가 모아둔 돈을 다 꺼내 빚을 갚는데 보탰어요. 하지만 5억이라는 돈은 너무 컸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다 털어도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옛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훗날 제 시아버지가 되는 박종수 씨였어요. 박종수 씨는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서울로 올라와 고생했던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 두 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 철물점을 하셨고, 박종수 씨는 서울에서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구청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시청 과장까지 하셨다고 해요. 퇴직하셨을 때는 상당한 퇴직금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종수 씨는 아버지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3억 원이었어요.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옛날 내가 어려울 때 자네가 도와줬지 않냐고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때 생긴 빚이 제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저도 아버지와 같이 아저씨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 박민준 씨를 만났어요. 박종수 씨의 아들이었죠. 민준 씨는 당시 38살로 대기업 과장이셨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하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말씨도 조곤조곤하고 매너도 좋으셨죠. 그 후로 몇 번 박종수 씨 댁에 인사를 갔는데 갈 때마다 민준 씨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는데 점차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꽃집을 한다는 걸 알고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요즘 자영업이 쉽지 않을 텐데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니 정말 멋지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준 씨한테 호감이 생겼습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고민이 있구나 싶었고 그런 솔직한 모습이 좋았어요. 몇 달 후 민준 씨가 저한테 만나자고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한테도 잘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데이트할 때도 신사적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해 주셨고 꽃집 일이 바쁘면 이해해 주셨죠. 가끔 가게에 들러서 무거운 짐도 날라주시고 손님이 많으면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민준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36살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저에겐 그리 이른 나이도 아니었어요. 꽃집 일도 안정적이었고 민준 씨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빚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민준 씨 아버님한테 빚을 지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부모님 일은 부모님 일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걱정하셨습니다. 박 씨 댁에 빚을 지고 있는데 괜찮겠냐고 하셨죠.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오히려 제가 아버지 빚 갚는 걸 도와주겠다고까지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딸이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났다고 정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결혼이 시작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는 걸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처음부터 냉랭했어요. 첫 번째 양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시댁은 강남에서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사셨어요.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명문대 졸업 증서들과 표창장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오셨고 시어머니는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신 전직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민준 씨도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었죠.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의 말씨도 또박또박하셨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마디를 하셨어요. 미선 씨는 대학을 안 나오셨다면서요? 우리 집안이 3대째 명문대 집안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고졸이라니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아쉽네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지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꽃집을 한다니 의외네요. 그런데 그게 돈이 되나요? 장사라는 게 원래 천한 일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창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넘게 성실하게 운영해왔다고 단골 손님도 많고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면 가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설마 계속 장사를 하려는 건 아니겠죠. 우리 민준이가 대기업 과장인데 부인이 시장 상인처럼 꽃이나 팔고 다니면 체면이 서지 않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와 집안 살림을 챙기는 게 본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안 며느리는 전통적으로 다 전업주부였어요. 밖에서 일하는 며느리, 그것도 장사하는 며느리는 처음이네요. 우리 집안 채통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도 거들으셨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어요.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더 직접적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준이는 조건이 좋잖아요.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 과장이고 집안도 괜찮고 그런 아들이 고졸에 장사하는 여자랑 결혼한다니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게다가 미선 씨 아버지가 우리한테 큰돈을 빌린 상태잖아요. 빚쟁이 딸을 며느리로 들인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학벌도 낮고 장사치 출신의 아버지는 빚쟁이인 여자. 시어머니 눈에 저는 그저 시댁의 신세 지러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미선 씨 아버지 빚도 있고 해서 우리 민준이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허락하는 거지.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빚 생각에 그리고 민준 씨에 대한 믿음에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민준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데 괜찮겠냐고요. 민준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전부 시댁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결혼식장은 시어머니께서 정하셨어요. 우리 집안 친척들과 시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다 오실 건데 격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셨죠. 비용은 반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여자들도 다 돈 버니까 결혼 비용 반반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객 비율은 달랐어요. 500명 중 450명이 시댁 쪽이었습니다. 제 쪽 하객은 겨우 50명. 대부분이 시아버지의 전 직장 동료들과 시댁 친척들이었어요. 예물도 시어머니 취향으로 정해졌어요. 저는 간단한 걸 원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 과장 부인이 그런 초라한 거 하면 안 되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시며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세트를 고르셨습니다. 물론 비용은 반반이었고요. 신혼집도 시어머니께서 보러 다니셨어요. 저희가 마음에 들어 하는 곳이 있으면 여긴 우리 집에서 너무 멀다. 여긴 학군이 별로다. 여긴 평수가 작다며 반대하셨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아파트로 정해졌죠. 전세금은 4억이었는데 민준 씨가 3억, 제가 1억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 대부분을 아버지 빚 갚는 데 썼기 때문에 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꽃집 운영 자금으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통장을 다 털어 1억을 만들어야 했어요. 꽃집 운영 자금으로 남겨둔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우리 아들 신혼집이 이래냐고, 청소는 제대로 됐냐고 하시면서 집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지적하셨습니다. 여기 먼지 있다고, 며느리가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셨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지적하셨습니다. 냉장고 정리가 엉망이라는 둥, 화장실 청소 좀 제대로 하라는 둥, 이불 냄새가 난다는 둥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힘든 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지. 그게 예의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요. 시댁에 가면 저는 쉴 틈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면서 지시만 하셨어요. 얘야, 마당 좀 쓸어. 며느리 김치가 떨어졌으니 담가야겠어. 며느리 저녁은 뭐 할 거야? 하시면서요. 심지어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였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얘는 지금 어디 시댁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쓰냐고? 손님도 아닌데 일손을 거들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는 똑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누이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왜 안 도우냐고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부라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쟤는 우리 딸이잖아. 딸하고 며느리하고 같아. 며느리는 바깥 사람이야. 그것도 신세진 사람. 이라고 하셨어요. 바깥 사람, 신세진 사람. 그 단어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동생도 문제였어요. 민준 씨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33살인데도 변변한 직장이 없었어요. 이 일 저 일하다가 금방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자꾸 저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처음엔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한데 쓸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안쓰러워서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도 계속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액수도 점점 커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못 빌려드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시동생이 시어머니한테 일렀어요. 형수가 나한테 돈도 안 빌려준다고 형수 꽃집에서 돈 잘 벌면서 하더래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얘야, 시동생이 급하다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 도련님이 돈은 계속 빌려가는데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빌려주겠어요? 갚는다 안 갚는다가 뭐가 중요해.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빚진 것도 생각해봐. 우리는 너희 힘들 때 그 큰 돈을 턱하니 도와줬잖니. 그러니 너도 시동생 도와주는 게 도리 아니냐? 결국 또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갚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꽃집을 계속 운영했지만 시댁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자꾸 꽃집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이제 그만 가게 정리하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대기업 과장 부인이 시장통에서 장사한다고 소문나면 우리 민준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평생 해온 일이라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이 뭐야? 겨우 10년 했으면서 무슨 평생이냐고. 이제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명문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고졸이 장사나 하고 앉아있으면 꼴이 우습지 않겠어? 민준 씨한테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이 좀 참아달라고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되려 남편은 제게 자기도 회사에서 힘들다며 제발 집에서까지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학벌 때문에 예민하신 건 당신도 알지 않냐고 했어요. 점점 남편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저는 임신을 했어요.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첫 손주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입에 달고 사셨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제가 뭘 먹는지 어디 가는지 체크하셨어요. 임신 4개월째 저는 결국 꽃집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며느리가 몸 무거운데 장사를 해. 우리 손주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하셔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하는 날,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울었어요. 제 꿈이, 제 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시댁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들을 낳아야지 딸이 뭐니? 그래도 딸은 살림 미천이라니깐 둘째는 꼭 아들 낳아라.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미 이사 와 계셨어요.
며느리 혼자 애 키우기 힘들거니까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신다는 게 실상은 간섭이었습니다. 왜 모유를 그렇게 자주 먹이냐고 분유가 편한데 하셨고 기저귀는 이 브랜드로 써야 한다고 애가 우는데 왜 안 안아주냐고 하셨어요. 제 육아 방식 하나하나에 간섭하셨습니다. 심지어 밤에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께서 먼저 달려가서 안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쉬라고 본인이 보겠다고 하셨어요. 고마운 일 같지만 저는 점점 제가 이 집에서 아기 엄마가 아니라 보조 양육자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개월 동안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그 3개월이 지옥 같았습니다. 겨우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번엔 일주일에 2번씩 시댁에 오라고 하셨어요. 손주 얼굴 봐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다고 하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아기만 안아보시고 저는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얘야, 애는 내가 볼 테니 저녁 준비 좀 해놓고 청소 좀 해놓고 가라. 그리고 빨래도 하고 좀 개서 정리해놔. 저는 로봇 같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 결혼 3년 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꽃집도 정리했고 하루 종일 아기 돌보고 집안일하고 시댁 눈치 보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초췌했습니다.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딸아이 돌잔치를 작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딸이 뭐라고 돌잔치를 하니 돈 낭비야. 그냥 집에서 간단히 하자꾸나. 결국 돌잔치는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만 모여서 했어요. 제 친정부모님들과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초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시동생이 또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급한데 쓸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동생이 제발 이번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했지만 정말 안 된다고 저도 지금 딸아이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꽃집에서 돈 잘 벌었으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요. 꽃집은 이미 정리했고 그 전에 빌려준 돈도 아직 안 갚으셨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시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얘, 너는 참 매정하다. 시동생이 급하다는데 좀 도와줘야지. 우리가 너희 아버지 빚도 봐주고 있는데 이것도 못 해줘. 결국 시동생한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역시 갚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 동안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싫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다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결혼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나 정말 못 참겠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놀라셨어요. 이혼이 무슨 말이냐고 애도 있는데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정신 차리라고 이혼하면 나만 손해라고 그리고 우리가 시댁한테 빚도 지고 있지 않냐고 하셨어요. 아 맞다 빚.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결혼에 갇힌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빚 때문이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시아버님한테 빌린 돈 있잖아. 그거 얼마나 갚았어? 남편은 그냥 아직 많이 남았다고만 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더니 한 2억 7천만 원쯤 정도라고 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3억을 빌렸는데 겨우 3천만 원만 갚았냐고요. 남편은 그렇다고 장인어른 형편이 안 좋으시니까 천천히 갚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이자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게 저를 얽매는 족쇄 같기도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남편의 서재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회사 서류를 찾아달라고 해서 서랍을 뒤지다가 본 건데 차용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제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차용 금액 3억 원, 차용 날짜 2015년 7월. 상환 조건 매월 100만 원씩 상환이자 연 1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 연 10%라고요? 남편은 분명 이자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차용증엔 이자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메모였어요. 김철수 미선 부친이 상환 불능 시딸 김미선을 통한 대물 변제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물 변제? 저를 통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제가 결혼한 이유가 아버지 빚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그날 밤 민준 씨한테 차용증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봤냐고 하더군요. 대물 변제가 뭐냐고, 나를 통한 대물 변제라니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말을 더듬었어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이자도 안 받는다고 했으면서 연 10%라고 적혀 있다고? 그리고 대물 변제는 뭔데? 내가 빚 대신 시집 온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께서 장인어른이 빚을 못 갚으실 것 같으니 당신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괜찮지 않겠냐고 하셨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한테 청혼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었어? 처음엔 그랬는데 사귀다 보니 정말 좋아하게 됐어. 진심이었다고.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빌린 돈에 이자 있었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어야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안하다 미선아.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랬어. 혹시 제 결혼이 그 빚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종수가 아닌 너희 시아버지가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 그때는 거절했어. 근데 너희가 잘 만나고 결혼 얘기가 나오니 종수가 빚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 모든 게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들어와. 남편을 혼자 두고 친정에 가 있는 게 말이 돼? 역정을 내는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이혼하려고요. 이혼이라고?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너희 아버지 빚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빚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빚 대신 시집 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너희 아버지가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고졸의 장사치 출신이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왔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머님 이혼 절차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혼하면 너희 아버지 빚은 당장 갚아야 해. 2억 7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3억 그대로라고. 갚을 수 있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더 할 말 없으니 그런 줄 아시고 이만 끊습니다. 지금 당장 벌이도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제가 이혼하려는데 빚 때문에 결혼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차용증과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히 강제 결혼의 성격이 있다고. 그리고 남편 측에서 사기 혼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 사는 집에 1억의 돈이 포함되어 있으시죠? 명의가 남편분 명의이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시댁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어요. 휴대폰 녹음 앱을 켜두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쓸데없이 이혼 운운하지 말고 얌전히 살아. 너희 아버지 빚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갚아나가야지. 제가 평생 빚 때문에 여기 묶여 있어야 하나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못 갚으니까 네가 몸으로 갚는 거야. 고졸의 장사치 출신이 우리 같은 명문가에 시집 왔으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지. 또 남편과의 대화도 녹음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당신이 나랑 결혼한 건 우리 아버지 빚 때문이야. 처음엔 그랬어. 장인어른이 못 갚으실까봐 그랬어. 하지만 사귀다 보니 정말 좋아하게 됐다니까. 저는 차용증 원본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저한테 시킨 일들, 시어머니의 갑질 행동들을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동안 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미선아, 이거 봐라. 옛날에 너희 시아버지하고 같이 사업했던 시절 서류야. 아버지가 시아버지랑 사업을 하셨냐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일이야. 서울에서 작은 건설 자재 납품 사업을 했었지. 그때 종수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손잡고 같이 시작했거든. 사업이 정말 잘 돼서 5년 만에 자본금 10억까지 불었었단다.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종수가 배신했어. 회사 돈 10억 중에 7억을 자기 명의로 빼돌렸어. 그리고 나한텐 빚만 남았더구나. 종수가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받고 장부에 기록을 안 해서 나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이 다 빠져나간 후더라. 아빠, 그럼 고소했어야지. 그런 집에 나를 시집 보낼 게 아니라 그 집 놈들을 감방에 보냈어야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이 뻗쳤어요. 증거가 없었어. 종수가 워낙 교묘하게 해놨고 거래처 사람들도 종수 편을 들었어. 그냥 바보처럼 당한 거였지. 어휴, 회사 빚은 다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종수는 빠져나가서 나만 빚더미에 앉았어.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철물점을 하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시아버지 아니 박종수 씨가 가진 재산이 원래는 아버지 거였어요?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돈도 다 우리 회사 돈이었어. 아버지 얘기를 듣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빠 그럼 왜 박종수한테 돈을 빌렸어? 그 사람이 아버지를 배신한 건데. 아버지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증 섰던 친구가 도망갔을 때 도와줄 사람이 박종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굽신거리며 부탁했다고 박종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주더라고 마치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박종수가 돈을 빼돌린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철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오래된 회사 서류들, 계약서들, 입출금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인데 대금 입금 계좌가 박종수 개인 명의로 돼 있었어요. 아빠, 이거 왜 회사 계좌가 아니라 박종수 개인 계좌로 받은 거예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짜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거야. 그걸로 종수가 돈을 빼돌린 거지. 저는 즉시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어요. 서류를 스캔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검토하시고 전화하셨어요. 미선 씨 이거 대단한 증거예요. 비록 30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횡령과 배임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민사로는 걸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부친께서 최근에 알게 되셨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조사를 해봤어요. 30년 전 박종수 씨와 아버지의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상업등기부를 떼어보니 회사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고 박종수 씨는 직원으로만 등재돼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폐업할 때 남은 자산이 거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10억의 자본금이 있었는데 폐업 때는 거의 0원이었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박종수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니 박종수 씨가 강남 아파트를 산 시기가 30년 전이었어요. 회사가 폐업하고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어떻게 공무원 월급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을까요? 당시 가격도 5억이 넘었는데요. 명백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산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변호사님한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네요. 시댁을 상대로 두 가지 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부친 명의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저 부당이득이 얼마나 될까요? 30년 전 7억의 이자를 붙이면 최소 20억은 될 겁니다. 20억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복수할 생각인데 화끈하게 복수해야겠다고. 그래야 아버지가 당한 억울함과 망가져버린 내 인생에 대한 보상받는 거라고요. 소송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부터 제기했어요. 사유는 사기 혼인과 시댁의 지속적인 학대였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첨부했어요. 대물 변제 조항이 있는 차용증,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민준 씨와의 대화 녹음, 시댁에서의 갑질 행동 일기, 시동생한테 강제로 빌려준 돈 내역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년 전 회사 서류, 박종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거래 대금 증거, 회사 폐업 당시 재산 내역과 박종수 씨의 아파트 구입 시기 비교, 상업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친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보시는 대로 소송했어요. 이혼 소송하고 아버지가 당한 억울함도 풀어드려야죠. 원래대로요. 첫 번째 재판날 시댁 식구들이 다 나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준 씨, 시누이까지 왔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양측 주장을 들으셨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먼저 주장했습니다. 원고 김미선 씨는 피고 박민준 씨와의 결혼이 애초에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 결혼이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대물 변제 조항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녹음 파일을 듣고 시어머니한테 물으셨어요. 이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가 맞냐고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 그럼 이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건 순간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변명하셨어요. 판사님이 남편한테 물으셨습니다. 피고 박민준 씨 당신이 원고와 결혼한 동기가 일부 채무 관계 때문이었냐고요.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원고의 아버지 빚 때문에 원고와 결혼하면 좋겠다고 하셨다고요. 이혼 소송은 3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문제가 논의됐어요. 저는 딸의 양육권을 요구했고 시댁은 반대했습니다. 시댁 변호사가 원고는 직업이 없고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원고가 직업이 없는 이유는 피고 측 시어머니가 강제로 꽃집을 정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으며 12년간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됐어요. 시아버지 측에서는 3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횡령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명백했어요. 판사님이 시아버지한테 물으셨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자금 출처가 어디입니까? 저축이었습니다. 판사님께서 공무원 월급으로 5억을 저축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돈도 있다고 했어요. 판사님께서 상속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결국 3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원고 승소였습니다. 이혼 확정,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김미선에게, 피고 박민주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피고 박민주는 원고에게 양육비 월 200만 원 지급. 재산분할로 신혼집 전세금 4억 중 원고가 낸 1억 원은 원고에게 반환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원고 승소였습니다. 피고 박종수는 원고 김철수에게 부당이득 15억 원 지급. 원고 김철수가 피고 박종수한테 진빚 1억 원은 상계 처리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저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이겼어요.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렸고 저도 자유를 찾았습니다. 판결 후 시댁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5억 원을 지급하려면 시아버지는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현재 시세가 12억 정도였고 전세금도 빼야 했으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8억 정도였습니다. 부족한 7억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시아버지는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은퇴한 사람이라 대출이 안 됐어요. 결국 시누이 남편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시누이 남편이 거절했다고 해요. 결국 시댁은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돈은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이 컸나 봐요.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면서 친구분한테 하소연하셨다고 해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횡령범이라는 것, 사기 혼인으로 이혼당했다는 것 그런 소문들이 돌면서 승진해서 누락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힘들다고 제발 딸 좀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 보고 싶으면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대로 하라고.
한 달에 2번 그것도 제가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답장했습니다. 시동생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빌린 돈 갚을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이제 전 형수가 아니라고 그리고 갚으실 거면 이자 포함해서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결국 돈을 갚지 못했고 저는 소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이겼어요. 가장 재밌었던 건 시누이의 반응이었어요.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옳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너무한 건 시댁이었죠. 박종수 씨가 저희 아버지를 30년 동안 속이고 저를 빚의 담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화할 사이가 아닌데 전화는 자제해주세요. 차단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꽃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강남에 더 좋은 위치에 더 큰 가게를 열었어요. 직원도 3명 고용했고요. 가게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었습니다. 개업날 많은 분이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내가 이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줬어.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도 웃으시며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이제 5살이 된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전 시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봉투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열어볼까 말까 결국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편지에는 30년 전 제가 당신 아버지한테 한 일 정말 잘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욕심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했다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고, 당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사실은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이자를 붙이고 대물 변제 조항을 넣은 건 제 비겁함 때문이었다고,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것도 잘못이었다고, 사람을 빚의 담보로 삼다니 정말 파렴치한 짓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고요. 편지를 읽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민 끝에 답장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굳이 답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몇 달 후 전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좀 만나줄 수 있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전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1년 사이에 머리가 많이 새셨고 얼굴도 많이 야위셨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심하게 굴었지. 빌려준 돈도 있고 학벌도 좋지 않아서 일부러 더 하녀처럼 부렸어. 정말 잘못했다. 나는 평생 학벌이 전부라고 배웠어. 명문대 나온 사람만 사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고졸인 너를 무시했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된 생각이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전 남편에게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미선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진작에 잘하지 차 떠나고 잡으면 되니?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다 무시했지요. 전 남편은 정말 한동안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한다, 너 없인 못 살겠다. 제발 돌아와달라 하는 문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민준 씨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한다던 사람이 6개월 만에 새 사람을 만나다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꽃집은 잘 되고 있고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부모님도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맞서 싸우세요. 어렵겠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빚의 담보로 노예로 삼을 권리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저는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